강조, 변화, 상징 이렇게 세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자. 강조법은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보통 강조의 기본적인 개념은 영탄과 반복이야. 영탄이라는 건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지. 반복은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반복은 사실은 반복하면 강조와 은유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지. 그래서 시에서 반복이 되게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영탄이라는 건 정서의 직접적 표현인데 그러면 영탄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정서를 직접적으로 강조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많이 쓰는 게 일단은 첫 번째가 감탄사야. 우와, 이런 것들. 근데 모든 감탄사가 다 영탄법일까? 예를 들면 네, 아니요, 여보세요 같은 것도 감탄사거든. 여보세요 전화 받을 때 하는 것도 감탄사거든. 그럼 이런 건 사실은 영탄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죠. 또 두 번째, 우리가 느낌표가 나오면 보통은 영탄법이라고 하지만 느낌표 나오나고 다 영탄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조금 생각해봐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감탄형 어미가 나오면 뭐뭐구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보통은 영탄법이라고 하지만 100%다 영탄법이라고 하기 좀 뭐하지. 또 서리법, 예를 들면 뭐뭐지 않은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영탄법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지만 꼭 영탄법이 다 되라는 보장도 없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번호법을 불러줘. 누구는 누구는 그렇지. 그 외에 정서의 직접적 표현들도 예를 들면 뭐 슬프다, 기쁘다, 기쁘구나 이런 거 다 영탄적 표현이라고 하거든. 그럼 도대체 영탄법이라는 게 영탄적 어조라는 게 어디까지가 영탄적 어조가 아닌지는 사실 이게 많이 쓰면 영탄적 어조라고 그러는데 또 그렇다고 100% 쓰였다고 하나 쓰였다고 영탄적 어조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사실 우리가 영탄법이나 영탄적 어조가 쓰였다라는 거는 감이야, 감. 그래서 사실 선지의 영탄적 어조나 영탄법이 나왔을 때 100% 이게 답이다 아니다라고 구분하기가 되게 애매해. 그래서 사실 영탄적 어조가 나오면 그거는 최대한 답을 뒤로 밀어놨다가 정답이 없으면 그걸 선택하는 거고 아니면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지 말아야 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영탄법은 이거 정리할래? 영탄법 보기 정리를 잘 해서 먹자.
어디지? 다음 페이지 보자. 이화법. 우리 이화법이라는 건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지. 보통 우리가 거기 보면은 뭐 거지를 집어넣는 천사, 누구 양상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가 나오지만 사실 이거보다 문학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죽다라는 표현을 죽었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를 들면은 도라지 고집과 전문적으로 갔다. 이게 우리 백석의 여성 교육법을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딸이 죽은 거를 도라지 고집과 전문적으로 갔다라고 표현을 해. 뭐 이런 표현도 쓰니까 할아버지가 죽은 거를 할아버지는 농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또 눈물이 아로마로 피리 불고 가신 분. 이런 것들이 다 죽었다라는 표현이지. 원래는 우리가 돌아가시다는 표현도 죽다의 미화법이었는데 이제는 사전에 돌아가시다면 죽었다라고 나와버리잖아. 그건 미화법이 아닌 거지 더 이상. 근데 이런 것들은 어때? 뭐 예를 들면 이제 강아지가 죽어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 그런 것도 이제 미화법인 거지. 또 뭐 자기와 관련된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정철이 관동배군에서 정철 뭐냐면 운동을 쓴 사람이 좀 많지. 정철은 서인의 영수지, 서인 우두머리, 동인서인 나왔을 때 선조 때 알아? 몰라? 임진왜란 때 임금이 누구야? 선조지. 선조가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왕건강화를 위해서 분단 정치를 이제 유도를 하지. 신하들끼리 동인과 서인으로만 그래서 싸우게 시작을 해야 우리나라 분단 정치의 시작은 선조야. 이해돼? 자, 그랬는데 이제 그때 서인 우두머리가 정철이야. 그래서 서인 우두머리 정철 보고 동인을 좀 산악하라고 시켜. 그래서 경철이 이제 기축옥사라는 이제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반역 명분죄로 몰아가지고 동인들의 쌀리 숙청을 해버려. 그때 죽인 사람들 숫자가 우리가 이제 사화라고 보통 그러잖아. 임금이 이제 신하들의 죽이는 경우에 사화라고 그러거든. 우리나라 사화 중에 가장 많이 죽은 게 이제 김효사화야. 경험도가 죽었던. 김효사화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를 죽여 정철. 정철이 세 가지를 잘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 죽이는 걸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술을 좋아해. 술에 미쳐있는 사람. 선조가 하도 술 마시고 사고 치니까 요만한 은잔을 주면서 너 하루에 이거 3잔 이상 먹지 마 라고 했던 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응? 어떻게? 힘들게 뭐한다? 뭐 일단 원하는 거 해가지고 정신이 안 좋았을 것 같아? 은은 전성이 높지. 은에 두드려, 은잔에 두드려서 이렇게 얇게 펴서 사발로 만들어. 그 다음에 그걸로 3잔을 마셨대. 미친놈이지. 그 술과 관련된 시조도 되게 많아. 최초의 사설 시조도 이 사람이 썼는데 그 최초의 사설 시조가 장진주사 술 권하는 노래야. 그래서 마시세 부어놓고 또 마시세 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죽고 나면은 누가 나한테 술 한잔 주겠니 마시자 막 그런 내용을 썼고 세 번째는 이제 시를 냈어. 3가지를 잘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정철이라는 사람이 들어보긴 했지만 정철의 시가 이제 실리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실리지 싶은 정도가 있어. 사실 이제 사람도 좀 사이코패스 같은 성향이 있고 있는데 아 정철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시를 제일 잘 쓴 사람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면 순간 고전 시가가 정리가 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정철의 시는 되게 많이 배워. 근데 그 외의 사람들 시를 배워야 비교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적어도 정철 외에 다른 사람들 작품을 되게 한 10배는 공부를 해야 정철이 그래도 잘 썼네라는 걸 알게 되거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가 신문 볼 준비가 됐구나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중에 정철은 되게 많이 배울 건데 이 사람 시를 보다 보면은 이제 미화법이 나와. 반동별곡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정철 화자 자신을 뭐라고 불러? 취한 신선처럼 불러. 또 그 다음에 정철이 자기가 타고 다니는 수레를 날개 붙인 신선의 수레, 그래서 무게지름이라고 불러.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학을 신선의 학, 그래서 선학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쓰는 돌계단을 옥으로 된 계단 그래가지고 옥계라고 불러. 이런 것도 다 미화법이거든. 자기의 어떤 관련된 것들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미화라는 거는 뭔가 있는 걸 아름답고 하는 거 가장되게 이렇게 꾸미는 걸 미화라고 해. 그치? 정리할래? 미화법을 정리하는 거 해야지. 아니면 어이테스트 목요일에 와서 볼래? 해와 또 됐었어.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연쇄법이라는 건 뭐야? 이제 지난번에 그 백석의 동해라는 그 수필 보면은 모에서 모모를 꼬리로 이렇게 꼬리로 이어가지고서 했던 거 기억나? 그게 이제 연쇄지. 원숭이 빨개 사과 했었던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근데 실제로 시에 보면은 뭐 이런 것도 반동말국에 나오는 A, B, C, A 이 정도만 나와도 연세라고. 이렇게 하는 것만 나와도. 이해해? 이런 것도 연세야. 자, 그 다음에 비조와 대조라는 게 있는데, 우리 비조, 대조는 두 개의 대상을 이제 놓고서 뭔가 구분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공통점 위주로 찾으면 뭐야? 비조. 차이점 위주로는 대조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거기 보면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거는 둘 강한 걸 놓고 그거보다 더 강하다라는 걸 할 때니까 뭐야? 비교인 거죠. 대조는 어때? 서로 차이점을 부각해가지고 강조하는 거죠. 뭐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거는 이제 대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점층과 점강도 사실 비슷한 개념이지. 점점점 강해지면 점층, 점점점 약해지면 점점 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아. 점층과 점강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이제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게 명확하면 그런데 우리가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은 점층이야, 점강이야. 어딘가로 가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점점점 가긴 하는데 이게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그냥 점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점층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점층 안에 점강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대체로 이제 점층으로 다 통일하는 추세야. 자, 그 다음에 과장. 과장은 어때?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더 크게 하면 향대, 작게 하면 향소인데 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냥 과장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층이랑 비슷하지. 점층, 점강 나오지만 그냥 점층이라고 통합적으로 부르고 과장법을 향대 과장, 향소 과장이지만 그냥 과장법이라고 통합적으로 부르는 거지. 자, 열거라는 거는 쭉 비슷한 것들을 서로 쭉 연이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왜 과정이 좀 강조의 일종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나 이번에 이제 독서실 가서 공부 많이 했어. 공부 모두 했어. 공부 많이 했다. 강조인 거지. 그래서 강조법을 얘기해요.
현재법은 우리 현재형 선언화음이 기억나? 어간에다가 플러스 현재형 선언화음이 는, 니은에 어간음이 다가 당연히 붙어야 되지. 동사만 쓸 수 있지. 뭐뭐 는다, 뭐뭐 니은다 형태로 쓰면 이게 현재형 어미인데, 현재형 어미를 쓰면 현재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느낌을 줘? 현장감과 생동감을 준다라고 그래. 네, 옆에서 지금 뭔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해서 이게 현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밥을 먹었다거나 밥을 먹는다면 뭔가 옆에서 하고 있는 것 같잖아. 그래서 그 현재법이라고 해서 생동감, 현장감을 주는 기법이라고 해. 강조의 일종이야 이거. 자, 그 다음에 명령법. 명령형 어미 쓰는 거지 뭐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주의 환기라는 게 뭐야? 주의 환기. 그리고 환기라는 건 뭔가 새로운 거를 떠오르게 한다라는 거거든. 주의를 환기한다는 건 뭐야? 뭔가 갑자기 집중하게 한다라는 거지. 이해돼? 그리고 강조의 느낌도 있지. 뭔가 이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강조. 우리 그 윤동주시나 뭐 백석씨 이런 거에서도 뭐 명령형 같은 거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만약에 쓴다 그러면 강조의 느낌이 있는 거야. 자, 억양법은 처음에 칭찬했다가 나중에 비난했다가 나중에 칭찬하는. 뭐 별로 이제 시에는 대부분 안 나오지만 이제 시 중에서 나온 것 중에 이게 있어. 수나라 장소 우중문에게 주는 일지문덕이 쓴 거. 찰수배척 대명이지. 수나라 양제랑 고구려랑 전쟁했던 거 알지? 수나라 양제가 백만대군 동원해가지고 고구려 성들을 공략하려고 하는데 공략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당시 전방 방어선이 어디야? 요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동성이잖아. 이 요동성 방어선을 뚫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다 산맥이야 이렇게. 뚫으려고 하는데 안 뚫리니까 어떻게? 일종의 산동반도에서 이렇게 수군을 보내고 별동대 30만에 평양성으로 보내. 평양이 당시에 수도였으니까.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우중문이라는 장소를 지휘관으로 해가지고 보내는데 원래 수군이랑 연계해가지고 평양성을 함락시키는 게 목표였어. 근데 수군은 평양성에 근처에 상륙했다가 유인작전에 휘말려가지고 퇴각해버리고, 그리고 우중문이 30만에 끌고 오는데 의지문덕이라고 되게 유명한 장소가 있지. 의지문덕이 있는 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직책인지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사람인데, 이 의지문덕이 이제 이 우중문의 30만 대군을 계속 싸움을 하면서 거기서 그래서 평양성 근처까지 어떻게 유인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지. 그러고서 시 써주기. 그게 이거야. 여수장 원정문 시. 당신의 뭐 뛰어난 계략을 하늘에 닿고 당신의 전공은 하늘만큼 높으니 이제 그만 다음을 알고 돌아가면 어떻겠는가라고 이렇게 까잖아. 그게 이제 우중문인데 그게 억양법이야 대표적으로. 처음에 칭찬하고 나중에 까잖아. 그렇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반복법은 당연히 어때? 반복을 하니까 강조와 온율 형성의 효과가 있겠지. 그 다음에 거래법은 우리 이게 다 문학에 대한 게 아니라 어머니만으로 수사법이잖아. 말을 잘하기 위한. 그래서 예시 드는 거가 거래법이야. 근데 문학적으로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지. 문학적으로 예시 드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강조이고 뒤로 넘어가 보자. 변화법을 해서 26페이지. 자, 변화법에서 비약이라는 거는 흐름을 건너뛰는 건데 어떻게 건너뛰느냐? 우리 보통 시나 소설 같은 데에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드라마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봐. 드라마에서 우리가 차 타고 어디 갈 때 가는 장면 다 보여줘. 어떤 때는 이렇게도 하기도 하지. 차 타고 가는 장면이 중요하지 않으면은 그냥 차에 탁 타고 탁 문 닫고 그 다음 장면에 도착해 있지. 그런 게 뭐야? 비약이야, 비약. 건너뛰는 거. 그래가지고 보통 시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소설 같은 데서 주로 많이 나오지.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비약법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사건 전개의 비약이라고 표현을 써.
우리가 비약법이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문학에서 그대로 비약법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고 소설 같은 경우에 사건 전개의 비약 이 경우는 그건 건너뛰는 거지. 시 같은 경우에 시상의 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설이나 시곡 등이 해당이 되겠지. 그리고 시에서는 시상의 비약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이해되니? 그래서 건너뛰는 거야. 하다가 내용 자체를. 뭐 거기 보면 경찰의 관동대국에서도 연추문들이 나라 경인 한번 바라보고 하직하고 물러서게 옥절이 앞에 섰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비약이라고 보는 거지. 이것만 하면 부분에 건너뛰어버리는 경우.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문답법이라는 건 묻고 답하는 거지. 근데 그냥 당연히 묻고 답하기만 하면은 그거는 문답법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A가 묻고 A가 답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문답법이야. 만약에 A가 묻고 B가 답하면 어때? 이거는 담화체라고 해. 그러면은 답하는 순간 이렇게 화자가 두 개가 돼버리잖아. 주고 받는 게 돼버리지. 얘가 화자 1이 되고 얘가 화자 2가 되니까. 얘네도 이렇게 주고 받는 개념이긴 하지. 만약에 A가 묻고 B가 듣고만 있으면 이거는 대화체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요거 두 개 정리를 일단 하자. 자, 그 다음에 냉조법은 차갑게 조롱하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뭔가 비꼬는 말투 이런 거를 이제 냉조라고 하는데 문학에서는 잘 안 나오고 이거는 이제 수사법에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대꼬법은 어때? 문장 성분이 일치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봐봐. 거기 보면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어떻게 돼? 콩을 심은 데 콩이 나 공기 원래는
원형어, 동사어, 주어, 서술어지. 그리고 팥 심은 데 팥난다도 팥을 심은 배에 팥이 난다지. 근데 조사를 다 생략한 거지. 그래서 요거 이게 문장 성분이 100% 일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한 80, 90% 일치하면 그 전형적인 문장 틀 있잖아.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일치하면 그것도 뭐라고 해? 대꾸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지? 간혹 영어 계열에서는 이제 라임이 같다고 해서 그것도 이제 대꾸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말에는 라임이라는 게 없잖아 사실. 그래서 이제 대꾸라고 보기 힘들어. 문장 성분이 일치해야 보통 대꾸라고 봐. 자, 그 다음에 서리법은 뭐야? 우리가 답이 정해져 있는 의문문. 우리가 의문문의 종류를 좀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가 설명 의문문. 이거는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경우지. 두 번째가 한정 의문문. 이거는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경우. 세 번째가 수사 의문문. 자, 조사의 본문은 뭐야? 이게 이제 서리법이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열심히 이게 설명입니다. 한정 의문은 뭐 10시 아니니? 이게 한정 의문이지. 이해돼? 자, 근데 만약에 도윤이가 학교에 지각을 했어. 문으로 딱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물어봐. 지각했을 때. 지금 몇 시니? 10시 아니니? 이거는 무슨 의도야? 지각하지 말아야지. 답이 정해져 있는 거지, 사실은. 말하고 싶은 게. 근데 여기에서 정말 저기 설명은 한정적인 거고 지금 10시입니다. 10시 맞아요. 라고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수사회문이라는 건 뭐야?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아. 보통 뭐뭐지 않은가 형태로 배우는데 형태가 정해져 있잖아. 앞뒤 문맥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의문문이든 서리법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문맥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 정말 답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묻는 건지. 이해되니? 이것도 정리. 서리법의 의문문의 종류만 좀 정리해. 자, 그 다음에 반어와 역설에 나가야 되는데, 자, 우리 반어는 뭐가 반어야? 반대로 말하는 거지. 역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자, 이 반어와 역설이 있는데, 반어는 보통 아이란이라고 하고, 역설은 패러독스라고. 단어는 보통은 반대로 말하는 거죠.
역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야. 맞지? 괜찮아? 찾다가 괜찮아? 자, 반어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언어적 반어와 상황적 반어. 우리가 보통 단어법 하면은 보통 얘기하는 게 이 언어적 반어를 얘기하고, 우리말에서 보통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적 반어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자, 언어적 반어라는 건 말 그대로 반대로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참 잘한다. 이거 뭐야? 반대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상황적 반어라는 거는 뭐야? 상황적 반어라는 거는 우리 이런 거 있지. 음소 좋은 날 알아? 소설, 한진권 소설. 처음 봐? 1년 버보니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음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때? 아내가 죽은 날이지. 자, 상황적 반어라는 거는 기대했던 상황과 반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러니하다라는 게 어떨 때 쓰는 거야? 나 공부 되게 열심히 해서 이번처럼 잘 볼 것 같아서. 근데 시험 딱 보니까 어때? 망했네? 아니면 시험 공부 정말 안 해서 나 망했을 것 같은데, 시험 보니까 성공했어. 잘 봤어. 그런 게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거지. 기대 상황과 반대 결과가 나는 거야. 이해되지? 자, 언어적 반어는 뭐야? 반대로 하는 거지. 내가 잘 못했는데 뭐 엄마가 잘한다 그러면 그 잘하는 게 아니야. 자, 이건 이해되지? 자,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거는 뭐야? 우리 보통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역설적 상황하고 역설법으로 나와. 역설법은 사실은 우리가 일종의 변증법이라고 하거든. 변증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앞뒤 모순된 상황에서 새로운 결론을 내놓는 경우야. 예를 들면 A는 마이너스 A인데 여기서 B라는 새 결론을 내놓으면 이거를 변증법이라고 불러. 기납추론의 일종이거든. 앞뒤가 안 맞는 상황에서 새로운 결론을 내놓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원래 이제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이라는 게 있어. 원래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주인이 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노예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사실 나중에 가다 보면 어떻게 돼? 노예들이 훨씬 더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힘은 노예가 더 세잖아. 미국 남부사회를 생각해보면 막판에 보면은 미국 흑인 노예들이 더 많아가지고 사실 노예들이 가만히 이렇게 얼마든지 주인들을 다 제압하고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근데 그게 안 일어난 이유는 단순히 힘의 논리야. 문화적이거나 세례적인 정신적인 부분들도 되게 컸던 거고. 그러면 세 결론이 나오겠지. 어때? 힘에 의한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상황들, 문화 같은 것들이 그런 걸 만든다. 그러면 그건 뭐야? 새로운 결론을 내놨지. 힘이 센 사람이 주인이 된다. 근데 힘이 센 사람이 주인이 안 된대? 그럼 새 결론. 이런 게 변증법이야.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정시용의 유리창이라는 시에 보면은 자식이 죽었는데 이렇게 외롭고 황홀한, 외로운 황홀한 심상이는 이렇게 나오고, 정말 외로운 거야? 황홀한 거야? 둘 다 아니고 뭐야? 슬픔. 이렇게 보통은 해석하는 게 역설법이야. 이해돼?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역설법, 역설적 표현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나왔어? 외로웠던 사나이, 괴로운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윤동주 십자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거 역설이라고 하죠. 외로웠던 아니고 행복한 아니고. 근데 여기서 새로운 거, 자기 희생의지. 이러면 이게 역설법인 거야. 이해되지? 괜찮니?
갔다 가자. 괜찮지?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누가 정할 거냐는 거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수능에서는 역설의 법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역설적 상황이라는 걸 써. 역설적 상황이라는 건 앞뒤가 안 맞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말이 돼? 안 되지. 자, 외롭지만 행복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 근데 이거 세 결론 나와. 사실은 이거는 거짓말이지. 역설법은 A와 B가 둘 다 진리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세 결론을 내놓는 거야. 혹은 A, B 둘 다 아니고 세 결론. 근데 이런 거는 어때? 여기는 맞고 여기는 거짓말이지.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역설적 상황이라고 부르게. 어쨌거나 역설적 상황 안에 역설법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지 사실은. 얘는 A는 마이너스 A만 나오는데 얘는 세 결론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거짓말은 결국엔 뭐야? 언어적 범위에 해당하는 거지. 얘는 거짓말이야. 괜찮아? 정리 8페이지입니다. 이거 없구나. 28페이지 맞아 나가자. 거기 보면 이제 도치법이라고 나오지. 도치법은 뭐가 도치법이니? 순서를 정하는 거지. 사실 근데 이제 영어나 이런 건 도치법의 형식가 정해져 있잖아. 국어는 정해져 있지가 않지. 그래서 국어는 사실 이래 해봐봐. 앞으로 빼는 게 강조야, 뒤로 빼는 게 강조야. 둘 다네. 혈수가 먹었어. 밥을 이런 거 어떻게 강조지? 밥을 혈수가 먹었어. 또 강조지. 그러니까 앞으로 빼든 뒤로 빼든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순서를 바꾸면 그냥 거는 거야.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인용은 뭐 직접 인용, 간접 인용 해가지고 남들만 인용하면 인용법이지. 생략법은 어때? 점점점점 말을 좀 써가지고 생략을 하는데 생략하면 보통 여운을 준다라고 해. 동강법은 이제 그 문장의 힘을 똑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별로 이렇게 문학에서 많이 나오진 않아. 그다음에 번호법은 부르는 거죠. 부르는 거, 야 해서 폭격도 단어 부르는 거. 경구법도 이제 격언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어때? 보통은 경구법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많이 안 쓰지 못하겠어. 그래서 경구법이나 동강법은 거의 안 나오고 번호법, 생략법 이런 것만 나오는 거지. 됐니?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됐고 뒤에 상징만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자. 페이지냐면은 30페이지 상징까지. 자,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상징은 습관적인 비유지. 되게 습관적으로 알아보는 거, 어간장이 없어도 알아보는 것이 이제 상징이잖아.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상징의 세 가지가 있지. 관습적이라는 건 뭐야? 습관적으로 쓰이는 어떤 사회적인 상징들이야.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는 죽은 사람을 상징하는 옷 색깔이 보통 뭐야? 검은색이야.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하얀색이지. 자, 죽은 사람이 뭐 입고 나타나는지 봐봐. 서양에서도 하얀색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어때? 동양은 하얀색이고 서양은 검은색이야. 또 그 장례식장 가면 향 피우는 거 있잖아. 그건 동양이고 북파 같은 거 갖다 놓는 거는 뭐야? 서양 거지. 북파는 서양에서 장례식장에 상징하는 어떤 죽음에 상징하는 곳이라면 동양에서 뭐야? 불자의 상징이지. 이렇게 특정 문화마다 다른 게 뭐야? 관습적 상징인 거야. 또 개인적 상징은 특정 작가가 사용하는 거지. 예를 들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자궁공에서 난장이가 92인민을 상징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어때? 이제 개인적 상징이지. 특정 이제 소설이나 시에서만 나타나는. 원형적 상징은 어때? 어떤 시대나 문화와 상관없이 보통 다 통용되는 상징이 원형적 상징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해가 출생, 긍정 뭐 이런 거를 상징하고 밤은 어두움, 부정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는 그런 것도 이제 원형으로 상징인 거지. 어느 시대 나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됐지? 자, 그래서 문학 이론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백석 들어가 보자. 국방에서부터 나가야 되지. 198페이지 국방에서. 자, 국방에서는 화자는 거기 보면은 나는 떠났다고 해서 나온 거거든. 이 나는 사실은 누구를 상징해? 우리 민족을 상징해. 성자는 따로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바라보는 대상은 자 봐봐 아득한 먼 옛날에 나는 떠났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지금은 성찰이야. 정서는 성찰. 자 근데 내용을 보면 부여와 숙신, 발해와 여진, 묘와 금 부여는 우리나라고 숙신은 이제 뭐야? 북쪽에 있는 민족 중에 하나지. 발해도 우리나라 민족 중에 하나고 여진, 묘. 여진은 어때? 이제 민족의 이름이지. 요는 거란이 세운 나라고 금은 여진이 세운 나라지. 다 북방에 있었던 것들이지. 만주 지방에. 흥안정과 응산과 아무르와 순가리는 그 만주 쪽에 있는 지명들이야. 그리고 검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떠났대. 그러면 내가 북방에 떠나온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여기서 처음에 어떻게 돼? 북방을 떠나왔어. 근데 이게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가 슬퍼하고 자연들이 슬퍼했어. 갈대와 장풍이 붙들고 오로촌이 멧돼지를 잡아 나를 잔치에 보내고 오로촌도 뭐야? 우리 만주의 민족 중에 하나지. 솔론이 십리길에 달려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대. 그러니까 그 북방민족들이 우리가 떠나는 거를 슬퍼했지만 나는 떠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희름도 없지. 그러니까 회피한 거지. 이 북방을 떠난 거는 현실에서 도피한 거야. 현실을 회피하고 어디로 온 거야? 한반도로 내려온 거지. 한반도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왔다. 이 한반도를 앞대라고 표현을 했지. 앞대라는 건 남쪽 바다라는 뜻인데 이제 함경도나 평안도 사람들이 그 남쪽을 말하는 표현이야. 그래가지고 따사한 해끼에 하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에 단샘을 마시고 단잠을 잤다. 이때는 뭐였어? 우리는 유목민족이었지. 근데 뭘로 바뀐 거야? 백이민족 그리고 농경민족으로 바뀐 거지.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고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 이민족의 침략에게 놀라고 그러면 뭐야? 그러면서 이민족을 섬기는 사대주의를 한 거지. 사실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거지. 부정적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은근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미고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 다음에 어때? 시간경과지. 이리하여 또 아득한 새 옛날. 아득한 새 옛날이라는 거는 뭐야? 일제강점기들이 의미해. 옛날에는 북방에 있었고 아득한 새 옛날은 일제강점기인데 왜 일제강점기를 아득한 새 옛날이라고 했느냐? 어디로 다시 돌아온 거야? 새 옛날이라는 거. 만주로 돌아오게 된 거지. 북방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왜? 한반도에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우리 민족들이 북방으로 가는 문제였지. 자,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에는 이제 참으로 잊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얘 탄에 나의 땅으로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이 상황 자체는 되게 암울한 현실이지. 이것도 부정적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북방에서 떠나는 것도 부정적, 한반도에 사는 것도 부정적, 다시 돌아오는 것도 부정적 상황인 거지. 북방에 그냥 계속 남아 있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미 해는 늙고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모래구름만 흔들림없이 떠도는데 나의 조상 형제 일가 친척 정다운 무릎 그리고 사랑하는 것 모르는 것 나의 사는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새들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이거는 뭐야? 과거의 영광을 상실했지. 그래서 주제의식은 뭐야? 어떤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나타나지. 그래서 주제는 지나간 민족의 역사에 대한 성찰과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부끄러움. 무슨 내용이지?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선호사. 자, 선호사는 반찬 상자에다가 신고 문자예요. 반찬 신고 노래라는 거지.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함주 시초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함주 지방의 시초, 노래하다가 시초라는 거는 순간적인 상황을 시로 쓴 거야. 이렇게 쓴 시의 네 번째 것, 그래서 함주 시초포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문제를. 자, 화자는 거기 보면 나인데, 여기다가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우리는 여기서 뭐야? 나 플러스 거기 보면 친구 둘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가재미와 흰쌀이지. 흰쌀. 우리라고 표현해 버려가지고 사실은 청자가 되게 애매해져 버리니까 명확하진 않지만 사실은 독백해 고백해에 가깝지. 왜? 혼잣말 하는 거잖아. 자, 반찬이랑 같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 외로운데 외롭지 않다라고 표현하려고 반찬의 친구처럼 표현하는 게 얼마나 더 외로워 보여. 그런 스키야. 바라보는 대상은 우리지. 나와 흰쌀밥과 가재미. 여기에 대해서 정서는 돌아보는 거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먼저 외로움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나와. 근데 얘네들의 속성은 뭐야 사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그래. 뒤에 보면 그 내용들이. 그래서 주제의식은 뭐야? 순수하고 깨끗한 삶에 대한 의지가 지향이 나타나. 그러니까 혼자 밥 먹고 있으면서 외로운데 그 외로우면서 보니까 쌀밥도 하얗고 가재미도 하얀데 얘네들은 참 깨끗하고 순수하게 자란 애들 같아 나온 것 같이. 그래서 거기에서 외로움을 좀 극복하고 나도 얘네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시야. 그래서 보면은 낡은 나조반 낡은 이제 쟁반에 흰밥도 가재미도 나도 나와 앉아서 뭐야 흰밥에다 가재미에다 밥을 먹는 거지. 쓸쓸한 저녁을 만든다.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도 다 해보았구나. 우리들은 서로 믿었고 정답고 그리고 좋구나. 처음에 쓸쓸하다고 했는데 이제 어때? 같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지. 사실 더 외롭겠지.
우리들은 맑은 물밑 해정한 모래톱에서 하국인 날에 모래 아래 헤이며 모래 아래 샘을 담벼가 부는 건 뭐야? 가재미의 속성이지. 가재미가 이제 모래톱, 모래사장, 물밑에 모래사장에서 이제 누워있잖아. 그리고 바람 좋은 벌판에서 물닭은 이제 그 새의 일종이야. 물닭이 소리 중에 다니새 먹고 자란 거는 뭐야? 흰쌀, 벼가 익은 과정을 표현한 거고. 외다른 산골에서 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는 건 나지. 셋 다 어때? 깨끗하고 순수하게 자랐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휘어졌다. 왜? 쌀 하얗지. 가재미도 살이 하얘. 우리 광어 생각하면 돼. 광어가 넙치지. 넙치의 사촌이 가재미잖아. 광어 하얗지. 보면. 그래서 하얗고 나도 어때? 흰머리가 하얘. 그래서 셋 다 하얗다는 거야. 그래서 착하디 착해서 새 같은 가시 하나 소나기 하나 없고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탈의했다. 깨끗해서 순수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왜 같이 있으니까.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왜 같이. 이것 좀 반어 같은데 거짓말 같잖아 사실은. 외롭겠지. 그리고 누구 하나도 부럽지 않다. 정말 그럴까? 그렇대.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세상 같은 건 밖에 나와도 좋을 거야. 세상은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싶다.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다. 어느 걸 나타내시지. 됐니? 정리 다 됐어? 다음으로 자, 127페이지 수라. 수라는 이제 아수라의 정말이지. 수라. 아수라장이 되었다. 무슨 뜻이야? 엉망진창이고 원래 수라라는 거는 아수라의 인말인데 아수라는 이제 불교에 나오는 귀신이야. 악귀. 지옥 같은 세상들에서 악귀들이 사는 세상을 아수라장이라고 해가지고 지옥 같은 세상을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수라라고 이름을 붙인 건 이 세상 사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걸 표현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화자가 나오는데 거미를 버리는 사람이야. 거미가 방 안에 있어서 밖으로 버려. 성자는 없으니까 교체를 붙이고. 바라보는 대상은 거미인데 거미들은 이제 점층법으로 바라봐. 처음엔 새끼 거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큰 거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나오고. 근데 점점점 뒤로 갈수록 정서나 묘사가 공조돼. 즉, 점층법이지. 정서도 점점 어때? 무관심에서 영민으로 바뀌고. 이거를 뭐에 빗대는 거냐면은 이 거미 가족을 우리 민족이랑 동일하게 봐. 그래서 가족이 해체돼가지고 이제 만주로 떠나가는 모습을 거미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거미를 방 안에 거미 있네 그러고 밖에 다 버렸는데 그게 이제 한반도로에서 쫓겨나가지고 만주로 가는 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거미들이 문 밖으로 쫓겨나는 문 밖은 만주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주제의식은 일제강점기, 가족의 해체에 대한 연미. 가족이 해체된 우리 민족에 대한 연미. 자, 그래서 처음에 1년은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는 것에 나가
아무 생각 없이 무관심하지 처음에는 언니한테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차디찬 밤은 암울한 시대 현실에 나타난다고. 어느 개가 새끼거미 쓸려가고 해도 큰 거미가 나타났네? 나는 가슴이 짜릿하다. 왜? 내가 그 새끼를 이렇게 쫓아내가지고 가족이 해체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면서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면 서러워한다. 그러니까 문 밖은 만주 같은 것이지. 내가 가족 해체를 가졌으니까 절로 가서라도 같이 살려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어디서 독설할 만한 가재 게임 듯한 바위 채서지도 못한 무턱적은 새끼거미. 묘사가 더 많아졌지. 어때? 정서가 더 고조됐다라는 거야. 그 이상은 마음이 더 커졌고 관심이 간다는 거지. 새끼거미가 이번에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무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왜 내가 가족을 해체시켜놓은 것 같아서.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온다. 분명히 울고 하는 작은 것은 나를 무서움이 달아나 보이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보이고라운 종류의 가족도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에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고 있다가 휘 만난 거라고 했으면 저 오랜만하고 슬퍼한데. 그래서 이거는 뭐 거미를 버리면서 느끼는 슬픔의 정서인데 이거를 우리 민족이랑 연관시켜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지. 진짜 이해되니? 백성의 신은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벌써 불쌍한 사람 나오거나 불쌍한 세상 나오면 다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라고 가르쳐.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그 다음에 또 여승 155페이지 여승. 자, 여승도 이제 불쌍한 여자가 하나 나와서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라고 그래. 화자는 나인데 여승을 만나는 기. 성자는 따로 없으니까 그렇게 느껴지고, 바라보는 대상은 여승인데, 이 여승을 만났던 과거에서부터, 그러니까 여승을 만나고 우리 현재에서 여승이 되기 전 이게 과거 회상에 들어가.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고 그 다음에 가족의 해체, 여승의 가족이 해체되고 그 다음에 여승이 되는 과정. 그래서 어때? 역행 그리고 다시 순행,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지. 그 시의 수상 경기에는 정서는 당연히 연민이지. 주제는 일제강점기, 무고한 우리 민족에 대한 연민이 되는 이 여성이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아까 거미 우리 민족 여성, 우리 민족 뒤에 바라보면 또 불쌍한 소녀 한 명 나오거든. 그것도 우리 민족 이렇게 해석을 해. 내용을 보면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저는 합장을 했다고 손을 모으고 인사를 했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인사하지. 가지치의 냄새, 이제 산나물 냄새가 났다. 뭐야, 산나물을 하도 먹고 살아서 산나물 냄새가 났다는 거는 스님이 된 지가 오래됐다는 뜻이야. 호각적인 얘기지.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쓸쓸한 얼굴이 옛날같이라는 건 옛날에도 이 사람이 쓸쓸한 표정을 하고 있었던 적이 있고 그걸 본 적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불경은 인간의 고뇌에 대해서 쓴 책이잖아. 그 인간의 고뇌를 생각하고 서러워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현재고 이제 과거 회상에 들어가지. 처음 만났던 때가 어디야? 평안도의 어느 금전판에서 만났지. 금전판은 이제 금광 앞에 있는 일터, 시장 같은 게 열린 그런 곳이야.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는데 그 여인이 이제 여성이 된다는 거지. 여인은 나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공간같이 차게 울었다. 울었다는 청각인데 차게는 촉각이니까 청각의 수학화 하고 있지. 섣발같이 나아간 지아비를 기다려 10년이 가다. 섣벌은 뭐야? 일벌이지. 그래서 남편은 돈 벌겠다고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어.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서 무덤으로 갔다가 진짜 죽었다는 거지. 미합법이. 그래서 어떻게 돼? 여성이 된 거지. 상공도 설계온 슬픈 날이 있었다. 자, 슬픈 날이래. 뭐야? 감정이 상공도 설계온 슬픈 날. 슬프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잖아. 화자의 정서를 얘기하는. 산전의 마당기에 여인의 머리 올려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지는 날. 이것도 뭐야? 그래서 슬픔의 정서를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여성에 대한 슬픔이 나타나고 다음으로 가보자. 자, 페이지 176페이지 영원한 골조. 자, 여운한 골조는 여우가 나온다는 골짜기. 시옷은 옛날에 이제 관형격 조사 형태로 쓰였어. 의에 해당하는. 네, 오늘날의 시옷은 사기 시옷은 단독으로만 쓰이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겹받침 형태로 붙여 쓰이기도 했어. 그래가지고 여운한 골조.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겠어? 골, 시옷, 족인데 이거를 이제 갖다 붙여버리는 거지. 여우가 나오는 골짜기에 가죠. 그런데 이제 백석이 자기 친척들의 어린 시절의 어떤 모습으로 쓴 거야. 화자는 나인데 어린이거나 혹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그리고 청년가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여주고. 바라보는 대상은 이제 처음에는 뭐를 바라보냐면은 이제 친척들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명절 음식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 명절 민속놀이들을 묘사해요. 결국엔 이거 다 뭐야? 명절날 모습이지. 그리고 여기에서 느끼는 정서는 친근감과 유대감이야. 결국에 주제의식은 뭐야? 명절날 느끼는 친척들에 대한 유대감, 가족 공동체에 대한 유대감, 이런 게 주제의식인 거지. 보면 명절날 나는 엄매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 아버지의 방언이지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의 방언이야. 큰 집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 친척들에 대한 모습이 열거되는데 이렇게 쭉 묘사하면서 열거한 이유는 뭐야? 이 사람들이 그만큼 내가 잘 안다라는 거고 친근감을 나타내는 거지. 얼굴에 별자국이 소문난 말수와 같이 눈도 범벅거리나 하루에 배 한 회를 뜬다는 별자국이라고 했는데 공보자국이지. 미화법이지 이것도. 거라나 건너집에 복숭아가 많은 실리에 산다는 실리고모 고모에 딸 이녀 작은 이녀. 이거는 이제 고종사촌들이고 16에 40이 넘은 호라비에 훌처가 된 호족족하니 성이 장나는 살피친 내감상 같은 입술과 잡곡기는 덕감한 예수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소상고모 고모에 딸 생녀와 내 승동이. 또 이제 고모가 셋인 거지. 세 번째 고모는 60리라고 해서 파랗게 보이는 산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바라보는데
꽃이 빨간 언제나 흰옷이 정화던 마이블새 저에게 울물잘 때가 많은 큰골고무 고무에 따라 홍미와 작은 홍동이 큰 홍동이 담긴 여기까지가 고무 셋이고 그 다음에 대나무접을 자라는 출주정을 하면 수박꿀을 뿜는 오리치 오리덫을 잘 먹는 먼 섬의 감비젓 장군들을 좋아하는 삼촌 엄매 사촌 동생들이 드득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방에 모여서 가만히는 새운 생활하고 자 명절날 이제 친척들이 다 모인 거지. 새운 냄새라는 건 사회적 일이 설날인 새우 그래서 호각적인 의미로 표현했고 또 이제 명절 음식들 나와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 찰떡 내용새도 나고 끼니 때 두부와 콩나물과 볶은 잔디와 고사리와 고야지 이게 모두 선득선득하는 차대 그래서 호각과 촉각으로 나타내지 명절 음식들을 자 그래서 그런 걸 먹고 난 다음에 저녁 숟가락을 놓은 아이들은 이제 민속놀이를 하는 거지. 외양간 섭은 여기지 앞마당에 깔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송곳막기를 하고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노릇 아이 타고 장가가는 노릇 이렇게 해서 밤에 그런 놀이고 밖에서 하는 놀이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방 안에서 하는 놀이들이 있거든요. 밤이 깊어가는 집안에서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이간에서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인간 한 방에 잡고 도화지라고 짠방이 돌리고 밝게 돌림하고 호박대기 제비하고 우리송이 노송이하고 이거 다 이제 민속놀이 종류 열고 한 거지. 이렇게 화기에 사기방 등의 심지를 몇 번이나 놓고 홍게닭을 몇 번이 울어서 조롱이 오면 아랫목 싸움, 자리 싸움을 하며 삐뚤듯거리며 잠든다. 그래서 문창에 성막새의 그림자가 비치는 아침에 흰우이 동서들이 उप적하니 흥성거리는 구멍으로 센 문 틈으로 잠긴 문 틈으로 무이진 계곡을 끓이는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도록 잔대. 그러니까 명절날 아침에 올 때까지 자는 거지. 그래서 명절날 전날부터 아침까지의 과정을 표현할지라.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자, 198페이지 정막가사사. 자, 요거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 그 정막한 내용을 표현을 하는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화자는 나가 나오고, 화자 없으니까 그렇게 보겠지. 바라보는 대상은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이제 산에서 가면 산의 소리, 벌로 오면 벌의 소리 뭐 이러잖아. 산과 벌이지.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어? 방산이라고 표현을 했지. 근데 여기서 느끼는 정서는 고도, 쓸쓸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야? 적막하다라고 표현한 거야. 근데 적막하다는 거는 청각적인 거지. 청각적인 건데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정서가 산과 벌이 고요하다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기 힘드니까 거기다가 모르래 이게 적막한데 이 적막함을 부각하기 위해서 오히려 뭘 넣어? 소리를 넣지. 무슨 소리? 산 소리, 벌 소리 해서 새 소리를 넣어. 자, 봐봐. 우리가 고요하다라는 거를 알려면 고요한 와중에 다른 소리가 나면 아, 정말 고요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새 소리가 들리면 그 외의 소리는 전혀 안 들린다는 거니까 산에 가면 되게 고요한 느낌이 있잖아. 새 소리만 들리고. 그런 걸 표현한 거야. 그래서 규제는 정막강산에서 느끼는 쓸쓸한 느낌. 근데 일제강점기 배경이기 때문에 뭐 일제강점기의 고독함에 나타난다라고 보기도 해. 외적을 좀 넣어서. 오이밭에 벌배채는 벌배치지. 배추가 통이 지는데, 이게 통으로 익는데, 가을에. 산에 오면 산소리, 벌에 오면 벌소리. 산에 오면은 큰 솔밭에 뻐꾸기 소리, 잔솔밭에 덜벅이 다 새 소리들이고, 벌로 오면 논두렁에 물닭이 소리, 달밭에 갈새 소리, 다 이제 새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 외에는 안 들린다는 거야, 결국에. 그래서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소리 속에 나 홀로, 그래서 고독감이 나타나는 거지. 새 소리만 나는 거고. 벌로 오면 또 벌이 들썩 벌소리, 새 소리만 나서 나 홀로. 정주롱님 90여리 긴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소리, 벌에 오면 벌소리. 그러면서 뭐라고 해? 소리가 나는데 적막하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때? 이제 고요함을 부각하기 위한 거지. 그래서 적막한 산에 내가 있다. 라고 고독감
201페이지 통영 남행시초. 예전에 그 난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 백석이 살아가나. 나와 나타샤와 힘당나게 했을 때 난이라고 나왔잖아. 동해에서도 또 난금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야, 통영은 난이 살던 동네야. 난의 고향. 그래서 남행시초 이거는 1, 2, 3 없이 남쪽에 가서 유일하게 백석이 쓴 시가 이거야. 사랑하는 사람 동네 찾아갔다가 길이 엇갈리고 어때? 거기다 시 써놓고 돌아왔는데 그게 이거야. 그래서 통영에 가면은 백석의 시비가 있어. 그래서 나머지 거의 다 북쪽에서 쓴 시지. 남행시초라고 써있고. 가자는 통영하면 뭐가 유명해? 통영갓 들어봤어? 머리 있습니다. 머리에 쓰는 거. 이거 갓. 그 다음에 충무공 그 사당 있잖아. 이순신 사당. 그런 내용들이 나와. 여기 보면. 그래서 화자는 나인데 성자는 없으니까 더 그렇게 보이고. 바라보는 대상은 통영인데 이 통영을 통해 가지고 통영은 매개체이고 누굴 생각하는 거야? 님, 아니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서는 표면적으로는 어때? 통영에 대한 예찬인데 마지막에 내 님을 생각한다고 해서 님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그래서 주제의식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지 못한 그리움. 가서 그냥 내 님 그리워 이렇게 쓰면 시가 아니지.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는 거야. 그 동네 칭찬하다가 거기서 길이 엇갈려서 못 만나서 참 안타깝네 이렇게 쓴 거지. 그래서 보면 보마산의 선창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울면 아니면 돼. 그러니까 보마산의 선창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울면 내렸다는 거는 길이 엇갈린 거지. 나는 가버렸고 나는 여기 도착한 거지. 배에 올라서 물길을 반날, 물길로 반날이나 걸려서 그 도착한 곳이 통영이지. 간나는 도장은 가깝기도 하다. 다시 나서 통영의 전체적인 기형이 닭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바람맛도 짭짤하고 물맛도 짭짤한 전복의 해삼의 도미 가재미 생선이 많이 나고 카레 아게미의 꼬르기 젓갈이 유명한 통영이라는 거지. 새벽녘에는 거리엔 쾅쾅 북이 울고 밤새껏 바다에선 뿡뿡 배가 오고 그만큼 이제 생동감 넘치는 동네야.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이 통영이래.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살던 곳이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집이 아이만한 피도한간 대구를 말리는 거. 자, 대구가 많이 잡혀. 이거 나중에 보면은 맨 마지막 시 우리가 배울 흰 바람벽이 있어야 보면은 이 난에 대해서 떠올리는 부분인데 거기서도 이런 표현이 나와. 대구랑 그 다음에 지붕 낮은 집. 통영의 특징이 지붕이 되게 낮은 집들이 많거든. 황화장사 영감이 일본 말도 잘하는 거. 일본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고 처녀들은 모두 어장교, 양식업하는 어장교한테 시집을 가고 싶어 한다는 거. 산 너머로 가는 돌각담에 갸웃하는 처녀는 금이라는 거고 그 동해라는 소필에 나왔던 금이라는 소녀이지. 그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고 또 내가 드는 마산 개꿀집다 어린 딸은 난이라는 이라고. 나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난이라는 이는 명정골에 산다는. 명정은 맑은 우물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지. 맑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명정골은 산을 넘어 동백나무 푸르른 강로 같은 물이 흐르는 명정샘이 있는 마을인데 거기 사랑하는 이가 있어 거기 찾아가고 싶은 거지. 거기 찾아갔는데 샘터에 오고작당 물깃는 처녀이며 새학기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그이, 즉 난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길이 엇갈려서 없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그이는 푸른가지 붉게 동백 꽃피는 철에 타관이 시집을 갈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갈 것 같은 이제 불안감이 나타나는 거지. 실제로 어때?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가게 돼. 자, 자기 친구한테 시집 가지. 자, 그래서 긴 토시 끼고 큰 머리 언동 오불고 물거 너머에 성리로 가는 여인은 평안도에 오신 것 같은데 이제 꽃피는 저런 건지요. 이거는 고향 사람에 대한 유대감이 나타나는 게 평안도
한반도에서 왔었다 자기가. 옛 장수 모신 사당 누구야? 이순신 사당이지. 그 돌층계의 주장에서 나는 이전역 유두들도 한산도 안 받았잖아. 통영에 한산도가 여기 있으니까 뱃사공이 되어 영 낮은 집, 영은 뭐야? 그리고 지붕이지. 지붕 낮은 집, 담장 낮은 집, 마당만 높은 집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집이 지붕도 낮고 담장도 낮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당만 이렇게 높게 이렇게 있는 그런 집이라는 거지. 통영의 특징이라는 거야. 그런 집에서 열나을 얻고 손방아만 찢는 네 사람의 생각나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림이 나타나. 맨 마지막 시에는 이 사람이 다시 떠올리는 대목이 나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탈원, 서행시초. 서행, 서쪽으로 여행 가가지고 쓴 세 번째 시라는 거지. 탈원이라는 곳에서 본 장면을 이제 표현한 시야. 화자는 표면에 나오지는 않아. 근데 화자의 대리인 같은 이가 한 명 나오기는 해. 경자도 없고, 그래서 이미지 성공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대상은 거기 보면 어린 소녀가 나와. 정서는 연민이고, 그래서 주제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에 대한 우리 힘겨운 삶에 대한 이야기이지. 이 어린 소녀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거지. 이 어린 소녀는 이제 고생을 했거든. 일본 원시에서.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쓴 시인데, 내용을 보면 차디찬 아침인데 요양산의 승합 자동차는 텅 비어서 나이 어린 개구마이가 하나 오는데, 이거를 이제 보고 있는 화자는 표면에 들어가진 않지. 옛말 속 같이, 그러니까 옛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법한 진진초록색 저고리를 입고, 무슨 뜻이야? 지금 스타일은 아니지만 새 옷이야. 그러니까 일본인이 이제 만들어준 거겠지. 이제 고향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옷 하나 이렇게 지어서 폈겠지. 손잔등이 방구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왜?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겨울철 일을 하면 손이 터지니까. 계집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성은 에서 350m, 유형 350m, 멀리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요양선 어디에서 삼촌이 산다고 하는데, 삼촌 찾아갈 수도 있겠지. 새하얗게 오른 자동차 유리창밖에, 내지는 여기서 일본인을 뜻하지. 일제강점기 내지는 일본을 뜻해. 일본인 규제 소장, 파출 소장 같은 아이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본인들이 이제 대부분 한국 일본인 집에서 일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계집아이는 온다, 느낌이 온다, 흐느낌이 온다는 뜻이야. 텅 빈 차 한 속에서 어느 한 사람도, 이거 어느 한 사람이 화자의 확률이 있지. 이걸 보고 있는 누군가도 같이 연민을 느끼는 거야. 계집아이는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이야. 마지막 네 줄은.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규제소장 집에서, 이 사람은 정말 규제소장인지 모르겠지만 상상을 해보는 거지, 화자가. 규제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 모기를 하면서 이렇게 피곤하시면 무슨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라 고생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순간적인 상황을 크로키처럼 썼기 때문에 이제 서양식 초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마지막 작품보다 흰바람 벽이 있어. 19페이지 마지막 작품. 자, 요거는 이제 백석의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뭐 회고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화자는 이렇게 그리고 청자는 따로 없지. 이렇게 바라보는 대상은 나 자신이야. 정서는 성찰과 연민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자기 위안,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는 그런 거야. 그래서 나의 모습은 가난하고 쓸쓸하게 그려졌는데
이 가난하고 쓸쓸한 자신의 모습이 사실은 어때서 가난하고 쓸쓸하다는 거야? 비슷한 여러 동물들 혹은 비슷한 여러 시인들의 모습과 열거하면서 나는 이런 동물들과 시인들은 세상이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렇게 가난하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건 세상이 나를 사랑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위안을 얻는 그런 시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쓸쓸한 자기 모습을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모습의 시인 거지. 보면 오늘 저녁이 적절한 힘 바람벽.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할 때 매개체가 나와. 힘 바람벽. 이건 방의 벽을 힘 바람벽이라고 하죠. 힘 벽을. 이거는 이제 자기 성찰의 매개체이고 사실은 나 말고도 중간에 이제 어머니와 그 다음에 어떤 여인, 난이 계시지. 그리고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서 성찰을 하기 때문에. 자, 흰 바람벽은 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벽에 그냥 스크린 같은 역할을 해. 흰 바람벽이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간다. 그 흰 벽에 떠오른다는 건 내 생각 속에 떠오른다는 거지, 사실. 이 흰 바람벽이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친 불빛. 자, 전등이 지칠 수 있나? 15촉이라는 건 촛불 15개 밝기 정도의 불빛이라는 건데, 이거 사실 되게 어떻다는 거야. 어두운 불빛을 얘기하는 거지. 웬만큼 어둡지 않고 이런 거 몇만 줄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지치운 불빛이라는 건 내가 지쳤기 때문에 지쳐 보이는 건 감정이익이지. 그리고 떼글은 다 알고 무명사체가 어두운 그림자를 휘고 이제 자신이 가난한 상황이 나타나고 지쳐있고 그리고 또 달디란 따끈한 감귤 한잔 먹고 싶다는 내 생각이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 외로운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지, 흰 벽에. 그런데 시상 전환이지. 그런데 하면 시의 흐름이 전환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머니로 가기 전에 여기서 그런데 한번 나오고 여기도 그런 데가 한번 나오고 그래서 시의 흐름이 전환이 되는 거죠. 이것이 또 웬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떠올라. 내 가난한 늙은이가 이렇게 시퍼러진 것만이 키운다는데 차지참물에 손을 담그고 목욕에 줄을 싣고 있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 많이 떠오르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먼 앞대라고 나왔지. 남쪽 바다 통영이겠지. 조용한 갯가에 나지막한 집, 지붕 낮은 집이라고 했잖아, 통영. 그래서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구 많이 났다고 했지 아까. 그래서 대구국을 넣고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어때 결혼해서 새까지 낳은 거지. 벌써 저녁을 주고 먹는다.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얼마나 불쌍해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이제 다시 나를 바라보지. 이즈마카의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갔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거지.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슴은 너무 많이 뜨거운 것으로 후련한 것으로 사랑으로 가득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 나를 울력하는 듯. 울력한다는 건 사전에 찾아보면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일한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협박하다, 위협하다의 의미로 좀 쓰였다라고 봐.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의 내적인 그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든 것이다. 이거 뭐야?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건 세상이 나를 사랑해서 그래 라고 자기를 위로하는 거지,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뭐가 있어? 초생딸과 바보지꽃과 짝새와 장나기, 그리고 프란시스 잼, 도연명, 라이널 마리아 레이케 같은 시인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니? 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많이 보지 않았어? 윤동주의 변해는 말에 나오는 표현이 거의 그대로 같다는 거 말이지. 다른 말로 하면 윤동주가 베낀 거지. 백석이 오리지널이니까. 그래서 자기 위안의 시야. 됐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테스트 보자. 테스트 오늘 그냥 이렇게 다 보고 가자. 시간 되지? 제가 1시에 수업이 있어요. 바로 가야 돼? 그러면 응?
카림까지 카림에서 있어? 그러면은 목요일날 테스트 볼 테니까 그때까지 외워와.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자. 그냥 백석 풀어. 백석 다 풀어오는데. 한 세트, 최소 한 세트 좀 풀어오고, 가능하면 다 풀어와.